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기존 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이 시행 첫날인 어제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는 발길을 돌리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감정가가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리 매각을 추진합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는 옛 한전부지 옆에 위치해 강남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억대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태진아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기사를 쓴 매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매체 대표는 이 녹취록은 짜깁기 됐다며 추가 증거 자료를 내놓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 운전자 사고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야가 안보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환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심전환대출 대혼란. 네,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심전환대출 대인기였습니다. 첫 시행된 어제 은행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싼 이제 상당한 관심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상황 좀 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승인된 게 26,700건 정도 됐고요. 금액으로는 3조 3천억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예. 1회분이 5조 원이거든요. 오늘 아마 5조 원이 다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금융위가 어제 이제 2차분에 또 5조 원이 있습니다. 총 네. 5조 원씩 4번 20조를 푸는데 2차분도 바로 풀겠다 얘기를 해서 일단 신청하실 분들은 계속 그 은행 창구로 가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 금액적으로 해서 제한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래간만에 새벽에 은행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창구에서 또 불만을 털어낸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하죠. 네. 자격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항의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자격 조건 보시면은 이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6개월 이상 연체 기록 없고 변동금리 대출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원리금을 따박따박 이제 상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계속 캠페인 걸었을 때 그 동참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번에 자격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항의가 굉장히 컸었고, 네.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억을 바꿨다 하면은 1억만 이제 전환대출하고 1억은 갚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모든 대출 2억 원 바꾸면은 원리금 상환이면 매달 한 130만 원 이상씩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엔 여유 있는 분들만 또 보너스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네,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원금 상환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도 이제 뭐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고정금리 대출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예. 이분들의 금리가 꽤 높습니다. 지금 한 4%대. 4% 가까이. 예. 왜냐면 네.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이 프리미엄을 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구제책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2차 안심전환 대출은 이미 이 금융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 한 5%대, 6%대 주택담보대출 쓰시는 분들, 네. 이분들을 실은 한 3%나 4%로 내려주는 게 진짜 가계부채 대책 아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슬 나오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창구에서는 또 LTV 규제 적용을 받아서
기존 대출 금액이 워낙 크고 일단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 대비 대출 금액이 높다. 일부 금액을 상환을 해라. 네. 그래야 안심 전환 대출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봤는데 그거 좀 상당히 극히 예외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제 LTV라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면은 총액 대출이 7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졌다면은 87에 56, 5억 6천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니까 나머지 이제 1억 4천을 갚고 시작해라라는 건데 크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분은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 5억 6천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가 갚는다고 네. 쳐도 하고 70%를 꽉 채워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는 분인데 그분 자체가 원리금 전환을 해서 갚지 못합니다. 그럼 한 달에 뭐 300 이상씩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극히 좀 많이 부각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안심전환 대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정부가 이 애당초에 좀 설정해 놓은 한도를 좀 늘릴 가능성 있을까요? 클 것 같습니다. 20조인데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또한 추가적으로 20조 원 정도 뭐 규모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서민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5조 원, 1차분 5조 원은 오늘 거의 소진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바로 아마 2차분이 네,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이 아마 상반기 내 5월, 6월에 다 소진이 되면 네. 빨라야 하반기에나 이제 증액이. 될 것 같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전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심전환대출 한번 주택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노른자 땅. 네, 서울의 노른자 땅 중 하나죠. 잠실에 건설 중인 롯데 월드타워.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100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기록 그렇죠. 뭐 쏟아지고 있는데, 네. 청수로는 세계 4위. 네. 그다음에 뭐 높이로는 6위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 동네입니다 여기가 산채가 널리 되고 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석촌호수를 걸을 때 생각보다 별로 안 높다는 느낌이 와요. 뭐 가마득해 보여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뭐 이제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많죠. 지금 안전에 대한 이미지, 기업 이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최고청에 걸맞게끔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 기업 이미지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좀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한국에서는 최고 높은 건물입니다. 이미 예. 세계 12 수준을 돌파했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지금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각종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깨고 있잖아요. 공사 기간 4년 5개월, 123층이 최종 완공된 네. 높이인데 지금 이제 100층을 돌파를 한 거고요. 아직 23층이 더 남아 있죠. 네. 콘크리트 양도 어마어마해서 19만 5천, 철골 철근 4만 톤. 네, 뭐 공사 인원만 해도 77만 명.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롯데가 원하는 대로 네. 랜드마크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수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산에 롯데월드 짓는 거, 그 다음에 서울에 제일 높은 제2롯데월드 짓는 거, 그리고 신격호 회장의 어떤 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게 사실은 이제 저렇게 긍정적인 기록만 세우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1등입니다. 네. 뭐냐면 롯데월드 몰 지금 사고 나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 다 나갔는데 재개장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마 기록일 겁니다, 저게. 재개장했다가 또 지금 잠시 좀 멈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저거 롯데 측에서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건데 결국에는 뭐 서울시에서 좀 박원순 시장이 다시 안전진단 점검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키는 저거를 시공한 롯데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백날 안전진단만 뭐합니까? 결국 시공사에서 저걸 어떻게 시공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지금 뭐 100층 돌파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저거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100층을 아마 처음부터 좀 다시 그러니까 본인들 어떤 공사가 잘 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롯데월드 몰에 있는 저 예. 문제들을 보면 글쎄요. 저 123층 롯데월드 타워에 저게 괜찮이란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의구심이 뭐냐면 안전 문제인데 롯데건설이 초고층 그 건물을 시공한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 하나 있고 없죠. 또 하나는 문제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본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세계적인 감리 회사가 붙어서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감리 회사가 붙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 네, 네. 소비자들 믿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랜드마크는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개선의 효과가 있죠. 우리가 한국 최고의 어떤 랜드마크 빌딩을 갖고 있다 롯데. 다만 기업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또 입주한 업체들과 상생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롯데 기업 이미지 안 좋거든요. 저걸 완성돼서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협력업체들이 롯데하고 하면 이익이 안 남다는 얘기가 많고 현재 입점업체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재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랜드마크를 갖는 회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기업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서울시 상인들이 탄원서를 낸 이야기만 잠깐 좀 해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제가 소상공인 입장을 좀 대변해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롯데가 이제 임의적으로 수족관하고 영화관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장사가 수족관하고 영화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매출이 그렇죠. 거의 한 3배 이상씩 나거든요. 이제 네. 그 딱딱 거기에 수족관 하나, 영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선 옆에 이제 많은 상가들이 왔었는데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면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매출은 떨어지고 또 임의대로 이렇게 문 닫아버리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폐장한 데에 대한 대가를 돌려준다든가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제 여기에 대한 탄원서가 냈고요. 근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상인들 중심으로도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크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안전이잖아요. 네. 이를테면 지금 롯데월드 몰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근처 요새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사건 사고가 영화관이나 수족관에서만 난 게 아니라 문도 계속 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한 불안이 아직도 여전한데 재개장 문제가 벌어지면 사실 그 상공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걱정도 굉장히 커진 상태고 거기다 막상 개장을 한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서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대부분 다 그쪽에 가서 얼마 이상의 물건을 사면 주차료가 거의 무료이거나 일부가 이렇게 할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전적으로 다 유료화하겠다. 예. 이것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 결정은 거기 있는 상공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롯데 측에서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좀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일대 잠실에 굉장히 지금 개발 붐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엑스몰 재개장했고 바로 맞은편 한전부재, 그다음에 잠실 잠실 운동장도 장기적으로 운동장, 해야죠. 잠실 롯데월드 네. 이런 가운데 또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예. 지금 하루에서 다시, 붙어 있죠. 예, 매각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용적률도 한 300%로 높여줬으니까 이대로라면 30층, 40층까지도 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조 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 10조 원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평당 몇백억대가 나왔으니까 그 서울시 의료원 부지도 이제 조 단위가 나올 텐데 이걸 또 누가 인수하느냐? 서울시가 누구한테 팔아야 그러니까, 관건이 될 저걸 거고. 누가 한국전력 바로 뒤죠. 네, 네. 저기 예. 붙어 있습니다. 저걸 누가 인수하느냐에도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일본의 롯본기일스 재개발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저 땅을 매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권한이거든요. 한국전력 부지, 잠실, 그다음에 롯데로 이어지는 이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규제 권한을 서울시가 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는 의미보다는 이 전체가 서울의 다음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땅을 일종의 매각한다는 마스터 게. 플랜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롯본기일스를 네. 가보면 정말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새로운 동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려면 서울시 국민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네. 문제를. 땅을 단순히 매각한다. 그다음에 대략 이래서 된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전을 갖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생명이 2011년에 그 근처에 한국감정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노리는 게 삼성그룹이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분명히 갈 겁니다. 예. 특히 제가 보는 게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거기에서 현대차그룹이 저 소위 말하는 한전부지가 이 소위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전체 사업을 위한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환류세제 그 세금을 면제받는 자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옆에 땅을 노리는 대기업들도 저 땅을 사면 저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액으로 쳐주겠구나라는 게 이미 평평성으로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지금 사내 유보금 싼 데들은 거의 다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저 땅을 노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네. 번의 입찰 경쟁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른자 땅이니까요. 네, 다음 손재원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비법 공개 순서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오늘 돈이 보인다 코너에서 금융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신고하면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 구제 업무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10분 안에 신고를 하면 피해액의 76%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사기 피해 구제란 금융사기를 당한 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2개월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해 피해금을 환급받은 경우를 분석했더니 사고 발생 후 10분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피해액의 76%를 환급받았는데요. 20분 후에는 53%, 30분 후에는 46%로 내려갔고 2시간이 지나면 피해액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23%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뭔가에 홀린 듯 아차하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게 됐다면 국번 없이 133이나 112 혹은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자신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재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너무 나간 대학의 그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착각해 머리를 발로 밟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서민까지 예.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과잉 검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CCTV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상황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인근에서 오토바이 훔친 용의자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을지 지구대 소속의 지금 양무 경위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의 모습이 보이시죠? 해당 그 용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했고 추궁을 했는데 자 A씨가 도둑이 아니다 라면서 지금 상의를 벗어 던지고 좀 흥분했죠. 없이 대련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결국은 수갑을 꺼내서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지금 화면에는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구석에 좀 잡혀 있어서 A씨를 쓰러뜨린 다음에 머리를 밟았고 테이저 건까지 발사했다라는 아마 저 둥근 원에 얘기가 나오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인가요? 어떻습니까? 경찰이 진압으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는 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저분이 젊은 분이 자기는 억울했겠죠. 억울했지만 경찰이 신문을 요구했을 때 좀 이렇게 응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도리인데 저걸 위통을 벗고 막 이렇게 물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경찰이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도 신분증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보여주듯이 공권력을 집행할 때 뭔가 좀 순수히 해주는 어떤 문화도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저 친구를 일단 혐의자로 보고 일단 했을 때 신분증 요구하고 네. 순서대로 했다면 응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위통을 벗고 만약에 대련 자세를 취해서 공권력에 덤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이 맞죠. 저는 과잉이지만 반드시 경찰만 욕을 먹어야 될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체포당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경찰관을 밀친 거는 공무집행방해가 맞죠. 이제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진짜 오토바이 훔친 게 아니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들은 일단은 경찰 어떤 신문에 응해가지고 와서 이제 서에서 밝혀야 될 것이 저기서 이제 우통을 벗고 그렇게 난리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하는 게 맞았느냐. 조금 더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런 어떤 약간의 비판은 가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 얘기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이제 틀어드릴 텐데 목격자들 자꾸 범죄자로 모니까 젊은 혈기에 화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한테 욕을 하면서 밀치는 행위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다. 양측 다 뭔가 이렇게 물론 목격자의 얘기지만 용의자와 또 목격자 경찰 관계자
다 일리가 좀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저게 만약 예를 들어서 현행범 같은 확실한 범죄였으면 사실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말하면 체포되는 어떤 피의자, 용의자죠. 용의자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고 경찰은 야, 우리가 그럼 용의자 잡아야지 그럼 정당한 공무집행관에서 저렇게 저항하면 되겠어라는 양측의 말이 조금 다 일리는 있고 억울한 점이 있으나 다만 양측의 어떤 저항이나 어떤 대응 방식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박성훈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저걸 과연 뭐 우통을 벗고 가지고 저렇게 저항하는 게 맞았느냐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저거를 사실은 머리까지 밟고 테이저건까지 쏠 필요가 있었느냐 보면 경찰이 한 2~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수하게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있었느냐라는 그런 점의 비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뭐 너무 나간 대학의 그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결국 이제 경찰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대학 때부터 이런 좀 군기잡기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뭐 대학과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너무나 좀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어릴 때부터. 저도 어제 그런 거 그제 아닌가? 예, 그런 계속 느낌이 나오고 든다는 있는 거죠. 이제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신입생들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2개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 사진은 이제 속옷 검사해가지고 네. 있었던 그것도 뭐 떨썩했고 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D대 경찰 행정 관련한 네네. 학과에서 그 뭐 군기 잡는 것들 구타 뭐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는 훈련들을 이제 나왔는데 아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상. 저 지금 대학의 모습인지 군인의 모습인지 몰랐는데 네. 그리고 뭐 아직도 우리 일반적인 대학 사회에. 수업 시간이 예.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고 뭐 2시간 이상 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강제로 양팔 벌려뛰기 960번 스쿼드라는 게 어떤 스쿼드가 자세인지 어떻게 보면 앉았다 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힘든 앉았다 일어났다. 약간 뭐 예. 예를 들면 투명 의자 같은 그런 자세인 건가요? 우리 뭐 예. 군대 PT 체조 중에서 몇 가지 모습이다. 400회 발령을 그것들. 했다고 그러는데. 스쿼드를 스쿼드는 기본적으로 450번. 뭐 네. 기구를 들고 왔는데 그냥 앉았다 일었다 예. 오래 뛰기 같은 걸 반복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좀 뭐 경찰로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학교 측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이 얘기가 점은 과하지 필요한 않습니까? 과정이면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 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선후배들끼리 저러는 것은 대학생이 알지 건 아니고 그럼 현직 경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경찰대학 경찰학과이기 때문에 경찰의 소양은 정규 수업 과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청춘들이 뭐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선배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마치 시계를 1970년으로 돌린 듯한 좀 본인들이 믿기지가 뭐 않는 장면입니다.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었고요, 선배들이.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은 마치 군대에서 나타난 한 부분을 저는 예. 여성입니다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훈련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그 본 적도 있고 또 들은 적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볼 때에는 이게 하나의 훈련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군대 문화에서 발생했던 구타 문화라든지 군기잡기 문화가 그대로 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군대 문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타인 곧 그 훈련을 받는다고 혹은 그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내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게 처벌이라고 느끼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학교 내에서 선후배 간의 이런 훈련 과정이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정황이 몇 가지 나타날 때에는 네. 학과 내에 그 교수들이 있잖아요. 학과장도 있고 기본적인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확인 절차가 있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지금 것 학과장으로 같습니다. 재직하고 네, 지금 계십니다. 학과장으로. 저는 사실은 그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네. 맞아서 대학 가야겠다 싶은 게 대학 가면 안 맞겠지. 그 대학 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맞는다.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아마 지금 D 대학에서도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얼차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구타도 예. 있었다라는 얘기가 진술이 이 나오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 그랬고요.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근절이 되고 네. 있지 않는 거죠. 이 사건과 함께 또 어제 강원도에 뭐 또 사립대에서 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한밤에 속옷 상인을 차림으로. 네. 속옷 차림으로 뭐 군가를 불렀다는 네. 예비역들 그런 모임 예비역들 모임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 대학 사회에도 좀 그런 게 뿌리 깊게 박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역 대학생들이 속옷 단합 대회를 벌여서 네. 논란이 되고 소위 말하는 있습니다. 복학생들입니다. 복학생들이죠. 예, 복학생들. 네. 예비군 훈련을 받은 날 이제 모여서 밤에 이제 이렇게 청춘들이 이런 소주 일을 한 먹고 거죠. 객기 같은 예, 거 예. 묻힌 것 같은데 저야 뭐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학가에서 네. 계속 터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예. 좀 자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대 도박 안 했습니다. 제 아들 이루 게임 안 했습니다. 도박. 신약 20만 원, 20만 원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유는 더도 안 되는데 20만 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행사 올릴 때도 협찬 여기 이런 걸 해보고 뭐 우리도 광고도 전문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 그 소속사 가수들이 무진영 많더라고. 이게 변장한 모습이냐고요. 그분들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어제 가수 태진아 씨가 억대 도박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네. 이 전공복을 택한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어찌됐건 그냥 나름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사실 어저께 질의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자회견은요 진실을 밝힌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들어가는 게 기자회견이에요. 더군다나 어저께처럼 그 태진아 씨를 아예 반대하는 어떤 시사전을 위해서의 얘기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예.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태진아 씨가 준비한 어떤 영상, 준비한 멘트들만 듣고 나오는 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어저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태진아 씨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다만 태진아 씨가 어찌됐든 간에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약간의 여론의 흐름이 태진아 씨에게 녹취록 어떻게 공개했으니까요. 네네. 조금 태진아 씨에게 현재까지는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선 진실은 오늘 아마 아까 자막에도 나왔죠. 후속 보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사전 USA. 거기서 이제 뭘 나오는 게 봐야 시사전을 해서 뭘 들고 있는지를 봐야 그래야 이제 진실이 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카지노에 갈 수도 있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워낙 공인이기도 하고. 첫째,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인인가,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고 연예기획사 사장이지 공인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람인데 네네. 우리가 공인하는데 저는 그 연예인들이 공인이라는 데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카지노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도박이라는 말과 카지노 출입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카지노에 억대 도박을 했던 10억대를 했던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 요양관리법 위반인지 환치기를 했는지 이게 본질이다. 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기심이 시사전을 USA가 저는 처음 들을 때 시사전을 미국 지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네, 관련이 아니라면서 없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시사저널 측에서도 네. 강하게 항의를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개인이 몇 명이 미국에서 만드는데 저렇게 20만 부를 달라는 것은 저건 사이비 언론의 전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과 사이비 언론이 등장하고 카지노가 등장하니까 대중의 호기심이 큰데,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카지노 출입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도박을 했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의 문제다. 저는 문제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저건 제대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카지노에 출입하고 여부는 법적인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좀 우려가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태진아 씨 이야기가 이렇게 전 국민이 떠들썩할 만한 이야기인가? 네.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또 이 공적인 사회적인 관음증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파헤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또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몇몇이 만든 이 언론 매체였지만 이 시사전을 USA가 결국은 어떤 특정 누군가를 하나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한 개인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태진아 씨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쟁점사항 3가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태진아 씨가 말한 가족 여행이다 대 변장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박을 했다. 일단 어제 카지노 지배인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변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쟁점인데 디테일하게 보면 크게 보면 2가지예요.
도박의 문제 첫 번째가 도박을 했느냐 이게 뭐 합법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카지노 가서 그냥 오락으로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정말 그 환치기까지 해가지고 돈 엄청나는 억대 도박이냐 네. 그 외환관리법이나 어떤 도박죄에 위배가 되는 그런 행위냐 그거거든요. 그거 중에 첫 번째인 건데 태진아 씨가 가족여행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룰렛 정도 하고 밖에서 바카라 약간은 그 정도인 건데 변장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몸까지 숨기면서 바카라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게 뭐 억대까지 아니지만 외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불을 넘어갔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 게 시사전을 USA 얘기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의 태진아 씨 얘기인데 네. 이건 글쎄 제가 봤을 때는요 밝혀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태진아 씨는 어저께 그 변장 안 한 사진 들고 나왔습니다. 너 이거 딱 중절모까지 쓰고 사진 같이 찍었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태진아 씨 기자회견에 맹점이 뭐가 있었냐면 시사전을 USA에서 말했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입니다. 네, 헐리우드 다른 파크인가요? 헐리우드 파크. 근데 저 태진아 씨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간 카지노 지배인인데 얘기 들어봐 하고 전화 연결한 사람은 네. 그 다른 허슬러 카지노인가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쟁점이 아닌 카지노 지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태진아 씨의 주장은 네. 신빙성 약한 건 사실이죠. 다만 태진아 씨가 정말 VIP 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시사전을 USA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도박 문제는요, 양측에 공방하다가 영원히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두 번째가 바로 김태현 변호사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00 베팅이다라고 태진아 씨의 주장과 억대 베팅이 다른 의혹. 이 $1,000 부분은 베팅이 아니고 예. $1,000를 가지고 이렇게 $1,000 베팅이라면 1,000불을 한 번씩 베팅한 건데 그건 아니고 네. 1,000불을 가져가서 한 5,000불 정도를 땄다는 얘기거든요. $7,000 정도를 땄다는 거죠. 땄다는 네. 거니까 $1,000 베팅은 아닌데 이제 억대 베팅은 밀폐된 공간, VIP 룸에 가면 1,000불 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베팅 한계가 네. 미니멈 한계가 뭐 최소한 1,000불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VIP 룸에 갔냐 안 갔냐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외환관리법도 여기 걸리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엄청난 돈을 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국내에서 달러를 갖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돈을 네네. 일단 우리가 만불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카지노, 뭐 VIP 룸이든 아니든 거기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줄까요? 카지노에서 아마 절대 안 하죠. 그걸. 안 열어요. 그게요. 네. 쟁점이요. 이 예. 태진아 씨에 관련한 이 억대 도박을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수사할 계획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거 뭐 CCTV를 보고 이러려면은 경찰이 태진아 씨를 노리고 수사를 돌입해야 그쪽에 헐리우드 파크에 가서 CCTV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지금 수사 계획이 없으니까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질 것 같고요. 그렇네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도 왜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변호사 지금 내세워서 그냥 명예 이제 훼손이라든가 협박 공갈로 고소한다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대중 앞에 왜 섰을까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마 저 이번을 밝히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뭐 왔다 갔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도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 수사해봐야 못 보고요. 그거 뭐 여기서 영장 받아가지고 무슨 한미 사법공조에서 미국 가서 어느 세월 옵니까? 안 오고. 네.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진아 씨가 만약에 저 시사전을 USA를 공갈, 그 $25만 공갈이거든요. 그 네. 미국에서 중재라고요.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 검찰에다가 뭐 시사전을 USA는 미국에 있으니까 고소를 하면 될 텐데 태진아 씨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CCTV는요. 예.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땐 1%? 한 2% 정도 되나?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 이거 더 커질 거니까 이 사안은. 그렇죠. 태진아 씨 입장에서 만약 본인이 정말 도박을 했다. 그럼 CCTV 나오길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할 거고. 예. 그걸 도박을 안 했다. 그래도 물론 그럼 억울하기 위해서는 밝히기 위해서 CCTV 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일단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판을 크게 벌릴 리가 없죠. 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지려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CCTV는요 나오기가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네. 태진아 씨의 지인 하워드 박 씨가 어제 예.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법정에 만약에 갈 경우 예. 효력을 지니게 되나요? 그 이제 결국은 녹취록 문제인데 네. 그 아마 그 협박과 뭐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3번에 있나요? 예, 그죠? 바로 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박 전화 받았다, 협박한 적 없다. 일단 녹취록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시사저널 USA 측에서는 짜깁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요, 사실 저는 이 도박 문제보다 이게 더 전 큰 쟁점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박은요, 네. 만약에 태진아 씨가 도박했으면 그 예전에 개그맨 신모 씨처럼 그냥 뭐 처벌받고 연예계 잠정 은퇴하고 끝나는 겁니다. 태진아 씨 개인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윤리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태진아 씨 주장대로 시사저널 USA라는 어떤 그런 신문이 25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야, 돈 안 주면 기사 쓸 거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언론의 윤리에 대한 문제고 시사저널 USA 주장대로 태진아 씨가 기사 내려 이렇게 했으면 그건 정말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 녹취록 싸움이거든요. 어제 태진아 씨 녹취록을 들이댔어요. 협박한 녹취록을. 공갈을 한 녹취록을. 근데 시사저널 USA 발행인은 어제 채널A 그 단독 통화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짜증기 낸 거다. 네. 내가 걸려든 거다. 우리도 오늘 후속 보도를 내서 반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걸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근데 하나 좀 의심스러운 건 태진이 입장에서 왜 하워드 밥이라는 사람을 내세우냐는 거죠. 그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시사저널 USA 측에서 접근할 때 하워드 했겠습니까? 태진한테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기자회견으로 모든 게 좀 이렇게 풀리고 의혹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지금 꼬이는 형국이고요. 어제 기자회견 관련 나온 발언 중에 일부는 잘못됐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태진아 씨 전직 아마 딜러 동료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VIP 룸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기는. 왜냐면 저희 카지노 같은 경우는 VIP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VIP 룸이 있습니다. 뭐 게임을 크게 하시길 원하면 크게 하실 수 있고 요 LA 근교 카지노에서 규모는 제일 커요, 저희 카지노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본관이 있었는지. VIP 룸에 계셨던 건 맞아요. 손님들 그거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카지노 그 VIP 룸에 계셨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제가 베팅하는 데가 15불에서 1,000달러까지 베팅할 수 있는 데예요. 저희는 15 VIP 안에 15불짜리는 없어요. 한 베팅에 15,000까지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내가 할 때 그 조포분들도 한 3명인가 있었고 또 여야 온 사람들도 한 2명 있었고. 예? 저 그렇게 같이 앉아서 했어요. 게임을 한 거는 3분이 계셨었죠, 테이블에. 그렇지. 네. 저희가 지금 태진아 씨의 목소리와 이게 굉장히 하진아 씨의 목소리를 병행해서 지금 그건데 어쨌든 태진아 씨가 했다 안 했다는 저는 모르겠고 아까 VIP 룸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서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밋이 아까 볼 때 기본적으로 15,000불이 리밋이랬다니까. 그럼 한 번 배팅이 1,500만 원씩 하면 됩니다. 근데 1,000불을 갖고 갔다? 기본 한 번 배팅한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기에서 게임을 했다 이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네. 카지노를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VIP룸에 앉아서 게임을 했다면 아까 저 양반의 이게 리밋이라는 것은 뭔가 기본 배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돈을 말합니다. 근데 15불짜리는 일반 테이블인데 사실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이 있는데 앉기가 자리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딜러들은 계속 저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머물렀던 곳은 VIP 룸이다. 게임을 했던 테이블도 15,00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는 1,800만 원이죠. 저게 맞아요? 리밋이라는 얘기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저거라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여러 군데 카지노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진아 처음엔 한 군데 갔다가 뭐 2-3군데 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태진아 씨가 얘기하는 카지노랑 저 딜러분이 얘기하는 카지노가 다른 카지노예요. 네. 그러니까 태진아 씨는 일단 그 허슬러 그거 이제 지배인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VIP는 뭐 아무나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태진아 씨가 그 말을 보면 맞겠죠. 허슬러에서는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시사저널 USA에서 취재했던 뭐 헐리우드 파크라든지 뭐 다른 카지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MGM 그랜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카지노에서 태진아 씨가 어떻게 했냐 이걸 이제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태진아 씨는 오직 그 뭐 허슬러 카지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두 측의 말이 지금 접점이 없는 거죠. 네, 공방이 그렇네요. 의외로 쉽게 끝날 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입장 표명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변호사 측에서 그 협박 부분에 대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그 브래들리 킴이 과연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부터를 파악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 소송을 거는 게 태진아 씨도 결백을 밝히고 국민들 중에 의혹이 있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안타깝게 협박을 받았었구나. 왜냐하면 어제 하워드 박의 그 녹취록을 봤을 때 많은 법조계에서도 협박죄 자체는 이제 성립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브래들리 킴이 협박을 안 하더라도 그 하워드 킴한테 시킨 그 녹취를 보면은 너가 가서 이렇게 기사 쓰고 20만 불 받아와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태진아 씨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걸 밝히려면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앞서 어제 말한 것처럼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서 그 브래들리 킴 그다음에 시사저널 USA를 걸고 시작을 하는 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 하나 외에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게 계속 특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저널 USA가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 내용만 보고 과연 이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진실이 무엇일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위의 실버 세대.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운전자 3명 중 1명이 노인 운전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노인 운전, 도로 위의 실버 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좀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고요. 사고도 좀 잇따르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밤 운전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단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제 차에는 인공 눈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은 실버 운전이 뭘까 하는데 여러분도 쉰이 넘어가 보면 예. 이게 밤 운전이 굉장히 피곤하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발력이 떨어지죠. 예. 20, 30대, 40대 운전할 때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장면이 아닌가. 네. 그 그런 말씀이 생각이 맞는 듭니다. 게 실제 이제 그 요새 택시를 타보면 젊은 분이 없어요. 네.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죠. 예. 네. 이제 65세가 우리가 넘어갔을 때 신체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일단 우리가 암수능이라 그러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확 나왔을 때나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확 들어왔을 때 특별히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순간 우리가 암수능이라 그러는데 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또 네. 시야 자체도 각도도 많이 줄어들어서 보통 20대는 각도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정면을 봤을 때 90도 정도가 되는데 65세가 넘어가면 60도로 줄어들어요. 네. 이러면서 전반적인 그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신체 반응 정도가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보면 분명히 나는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레이터였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내 몸이 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년기인데 그게 하필 그 영업이라고 하는 방식의 운전, 특별히 택시 운전자들이 워낙에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뭐 하십니까? 택시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먼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를 통해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택시를 또 몰 수 있고 개인 택시를 하고 나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좀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 조절이 가능해서 선택하는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심한 네. 경우는 사고를 내고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치매 환자도 있고 실증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나도 더 운전이 실력이 늘었어라고 말할 텐데 최근에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이제 횟수로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 비율인데 이제 아까 전에도 표가 나왔었는데 전체 교통사고에서 지금 거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9%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것 중에 10%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하면서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계학적으로도 이게 밝혀졌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실버 운전에 대한 정책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런 정책을 구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한국만, 우리나라만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라갔었어요, 한번. 근데 이제 논의 단계에서 노인 측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를 무슨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논의가 중단된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정치권에도 결국 그것도 뭐 노인 세대 뭐 표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옳은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야지 그걸 뭐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가 단축하거든요. 이제 70살 넘어가면 더군다나 이제 인지기능 검사까지 추가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모두 다 관련 없는 교통사고 영상이 아니라 노인 운전자가 사고를 낸 영상을 모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노인 운전자 사고 사망률 또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네, 여야 안보 전쟁. 네, 4.19 재보선을 앞두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오늘 강화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었고 천안함 5주년 추모. 좀 이렇게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안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정책, 복지 문제 뭐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 안보에서 불안하면 표가 절대 안 가죠. 그다음에 그 경제정책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안함 문제는
오주기가 되어가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계속된 패배를 통해서 역시 안보라는 것을 바탕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득표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봐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가 되면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 합니다. 네네. 집토끼는 집에 있는 토끼니까 어차피 내 표인데 산토끼를 잡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최고 이제 취약한 계층이 중장년층, 보수층인데 보수층 공략을 위해서는 안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 5년 전에 지도부가 천부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했으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실제 지금 여당에서는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게 사입이 안보 아니냐 계속 의구심을 하는데 천안함 저게 지금 보면 뭐 북한 여야 소행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라. 새누리당 압박할 수 있는 게 여야 안보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여당은 지금 여당의 산토끼를 찾으러 청년들을 상대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고전 악전고투하고 있죠.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지금 안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안보 문제는 새누리는 우리 거니까 네. 얘들은 진정성이 없네요. 네. 사과하세요. 얘기하는 차별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정작 이제 산토끼인 청춘들을 잡으러 신림동 가서도 좀 봉변도 당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춘 콘서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당이 산토끼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네. 네, 새정치민주연합 안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대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안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발언하면 좀 문제 발언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이어지는 게 아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저 발언을 비판한 논리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외교 안보의 어떤 그 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무성 대표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가 아니라 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북은 핵이 없어가 아니라 북은 핵이 있다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다 안보 정책을 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북이 핵이 없다라고 하면 사드 논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드 네. 뭐 필요 있겠어요? 네. 근데 사드 논란 자체가 북이 핵이 있다는 걸 전제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주의로 환기시키기 위한 거죠. 어떤 국가의 정책과 반대로 가려면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개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부채, 방만 경영을 줄이지 못한 기관장들의 대규모 해임 건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관에 설치된 부채시계. 회사 빚이 얼마나 되는지 매일 일깨워주는 장치입니다. 부채시계를 보면서 부채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나 주택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토지주택공사는 통합출범 5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7조 2천억 원의 부채를 줄였습니다. 해마다 8조 원 가까이 늘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킨 겁니다. 2015년 올해에는 사업방식 다각화로 총 2조 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LH 재무구조 안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돼 지난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해임을 면했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10명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올해도 부채 감축 등 성과가 미미할 경우 대거 해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네,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정부가 어제 출시한 안심 전환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어떤 것일까요? 1번 변동금리, 2번 고정금리.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 매일 한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